현물 ETF로 출시된다는 건 맞는데 증권화 시켜서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는 또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어차피 될 거니까 뭐 됐다라고 말하자고 해서 전체 코인 스토리에서 현물 ETF, 이더리움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한 귀퉁이 얘기인데 전체를 뒤흔드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내가 스토리를 잘 만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지 크게. 네, 이번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나고 나서 저는 이더리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가격이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쭤볼 데가 없어서 여쭤봅니다. 이더리움 가격, 예.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통과된 건 아니고 이제 이더리움 19B-4라고 해가지고 S1이라는 게 있고,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단계에서 이게 이제 상품이라는 거 정의를 내릴 때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거는 전혀 ETF로 들어올 만한 상품으로 간주를 안 하다가 이제 규칙 변경이라고 해서 상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그 항목을 바꿔주는 건데 이제 그게 통과가 됐으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출시가 현물 ETF로 출시된다는 건 맞는데 아직 이제 S1이라 해가지고 증권화 시켜서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는 또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어차피 될 거니까 뭐 됐다라고 말하자고 해서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.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통과가 된 건 아니지. 아직 상품 출시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지. 그럼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? 한 몇 달 걸릴까요? 그러면? 보통 언론에서는 11일 만에 나올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번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논란거래가 몇 개 있어서 그래도 비트코인이 걸렸던 것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. 비트코인 얼마나 걸렸어요? 비트코인이 뭐 3개월 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 올 여름 거의 끝날 때쯤까지는 아마 직접적으로 출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게 출시돼야 그때부터 자산 운용사들이 들어오는 돈으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. 그렇지. 그러면 지금 뭐 승인됐다고 해서 벌써 이제 매수세가 붙은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로만 생각해 보면 몇 달 뒤부터나 신규 수요가 늘어날 거다. 그렇지.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뭐 비트코인 때하고 다른 게 이번에는 비트코인 때는 정말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가격에 반영이 또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된 다음에 이더리움이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더 확률을 높게 봤던 것도 사실이고. 선반영이 돼 있었었고. 가격이. 그렇지, 그렇지. 실제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되다 보니까 완전 S1까지 뭐 승인이 완전 끝난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축포를 터뜨렸는데 거기서 나는 기사를 쓴 언론사들도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건데 조금 더 자극적으로 그렇게 내용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.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일반 투자자들은 좀 더 흥분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건데 그 기대감에 비해서는 실제로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르기도 했고 또 가격을 움직이는 건 개인들이 투자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. 그 전에 이제 가격을 운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올라가는 거고 그게 통과가 됐을 때 가격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. 그러면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? 코인 쪽 같으면은 그것도 뭐 그게 뭐 VC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채굴자 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기존에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이제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거지.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생각하니까 뭔가 가격 움직임이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.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더리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. 어떤 게 다른 거죠? 내가 봤을 때 이더리움 지금 아까 말한 논란거리를 얘기했을 때 이더리움에서 이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다르게 채굴하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거 지분을 증명하는 만큼 그 보상으로 또 이더리움을 추가로 준단 말이야.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이더리움을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갖고 있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걸 또 검증해 주는 사람이 있어. 그래서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명이 갖고 있다고 100만 명이 이더리움을 소유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한번 하고 그게 다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제 블록이 생성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체인이 돌아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자연 발생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어. 3% 4%씩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자로 주는 거에 대한 거를
ETF에 포함시킨 업체도 있고 8개 중에 안 된 것도 있지만 아마 그 이자 스테이킹 수익 부분은 싹 다 제외를 한 상품만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. 그럼 비트코인이랑 다르게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으로 인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. 그 수익이 있으니까. 근데 그 수익을 강제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삭제를 한 상태에서 상품이 출시된다고 하면 이더리움을 그냥 사는 사람은 현물을 사는 사람은 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더리움 ETF를 사는 사람들은 그 이자 수익은 없다는 얘기지. 그러면 투자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품이 나와 있는 건데 그거를 출시를 할 때는 그 출시 자체로 돈을 벌기 위해서 출시를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를 아마 다 알 것 같아. 투자하는 사람들은. 크게 투자하는 분들은 알 거야. 개인적으로 그럼 내가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ETF 현물을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ETF로 살려는 수요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다. 그러니까 ETF를 결국에는 자산운용사도 그 상품 만들어서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건데 안 팔릴 거 아니야. 안 팔릴 상품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. 굳이 안 팔릴 상품을 굳이 왜 출시를 해서 만들려고 할까?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은 아마 많이 마진 남기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. 많이 똑똑한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다 그 투자자들도 계산을 해볼 거고 오히려 이더리움까지 통과가 ETF가 나온다고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진짜 열리는 거잖아. 비트코인은 예외적인가라고 했는데 이더리움도 예외적이라는 걸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다음 예외는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잖아. 그래서 그런 시장을 좀 열기 위해서 자산운용사가 그렇게 좀 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. 그러면 비트코인도 났고 이더리움도 났어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상이 될 만한 게 어떤 거예요? 그 다음 뭐 될 만한 것들은 일단은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,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존재하고 이자가 나오는데도 어찌됐든 그거 이자를 빼고 통과시킨다고 했으면 또 그런 식의 느낌으로 얼마든지 이제 또 지분 증명하는 채굴이 아닌 지분 증명하는 프로젝트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유력하겠지.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된 걸로만 얘기를 하면 뭐 솔라나 같은 경우 미국에서 워낙 많이 또 쓰고 있기도 하고 인지도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래도 좀 후보에 올라가지 않을까. 근데 솔라나도 정말 체인이 자주 멈추거든. 그러니까 좀 약간 불안정성은 있어. 속도가 빠른 대신. 근데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고. 리플도 될 수 있는 거예요? 리플 같은 경우는 이게 발행이 다 돼 있거든. 근데 이제 재단에서도 거의 다 많이 팔았고,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. 채굴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분 증명도 아니야. 그러니까 좀 약간 별개로 봐야 되는 거고. 오히려 또 채굴 코인 중에서 나는 또 뭔가 앞으로 상품 가치가 있는 것도 추가되지 않을까. 또 뭐 그때 민코인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민코인조차도 좀 뭐라 그러지? 이미 좀 검증이 된 민코인들 있잖아. 많이 도지라든가 뭐 요즘 페페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컸는데 특정 그런 민코인들 이미 상승이 많이 돼 있는 민코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그 ETF 상품으로 또 민코인 하나로 또 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뒤에 가면은 암호화폐 코인 시장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 뭐 큰 뭐 4년 사이클도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올랐다 내려갔다가 강하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는 거를 나는 그런 자산 운용사도 좀 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기존에 거래소가 다 했던 것들을 이제 거래소의 영향력보다는 자기들이 오히려 영향력을 좀 가져와서 좀 거래를 많이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나라는 그 욕심 끝에 이더리움 ETF가 출시한 걸로 보고 있고 이더리움을 건너뛰고 다른 암호화폐가 들어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이더리움 ETF로 돈을 벌기 위해서 냈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포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출시하는 걸로 나는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. 그러면은 형이 보는 관점은 이더리움 ETF가 나왔다 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이미 선반영된 것들이 많이 있고 이거 가지고 뭐 된다 해서 더 오른다 이거보다는 이제는 딱히 그런 호재랑 악재도 남은 게 없는 상황 아니에요?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의 뒤로 뭐 상장될 만한 후보들은 계속 이제 자기들끼리 뭐 어떤 걸 띄웠다가 내렸다가 하겠지.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이제 중요한 또 메타라고 우리 부르는데 또 그러한 또 흐름이 되겠지. 코인 투자에서. 그런데 거시적으로는 우리 ETF 뭐 현물 승인되는 거랑 이더리움 승인되면 이제 다시 레벨을 한 번 더 해서 더 좋아질 거다. 근데
근데 그런 거 말은 좀 큰 이슈들은 지금 뭐 선거 빼고는 딱히 없는 거네요. 그러면. 그렇지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보통 뭐 8개월에서 1년 뒤에 올랐다는 게 이게 이번엔 다를 거라고 했지만 뭐 결국에 시나리오 자체가 그렇게 가는 거고 예. 또 전통적으로 여름은 암호화폐가 많이 안 올랐어. 보통 여름보다는 뭐 봄이나 겨울이나 이럴 때 많이 올랐고 그럴 때 이슈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뭐 크립토 직접적으로 코인을 가격 올릴 만한 이슈들이 뭐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움직임을 열심히 해야 될 시기가 있고 움직임을 안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예.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굳이 뭐 움직임을 많이 할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투자를 새롭게 고려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은 좀 알아보기가 좋지. 뭔가 괜찮은 것들을 시장 무슨 인기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자체 가치 본연의 가치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기니까 이런 시기에는 좀 차분히 이렇게 정보 수집도 좀 하면서 그렇게 트레이딩을 굳이 뭐 할 건 없을 것 같고. 그럼 이더리움 ETF가 이제 뭐 한 3개월 뒤쯤 들어온다 하면은 딱 그 가격이 안정기 때 딱 들어오는 거네요. 격변기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예. 출시 시기도 내 그냥 예상이지 예. 출시가 더 빨라질지 조금 더 이렇게 늘어질지는 잘 모르겠어. 근데 좀 내가 생각했던 금리 인하해주는 시점하고 이더리움 출시하는 시기하고 조금 이제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. 당분간은 그렇게 특정 뭐 이슈들로 어떤 특정 암호화폐들은 오를 수 있겠지만 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 크게 움직임을 가져갈 만한 거는 지금 관망의 시기이기 때문에 좀 내 예상에는 당분간은 뭐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다. 주식이 그렇거든요. 이게 좀 큰,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, 이더리움 같이 이런 좀 큰 주도주들이 없는 시점에 되면 잠깐 그 빈틈이 나요. 그 시점 되면은 이제 좀 애매한 주식들이 이제 막 테마주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주 딱히 큰 게 안 보이니까 식품주가 굉장히 인기 많았었는데 이제 이런 사이즈급들이 밈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코인 시장에서도 그러면은 좀 사이즈 안 큰 애들 밈들이 개별적인 이슈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올 여름 좀 트렌드라 봐야 되겠네요. 그리고 오히려 나는 지금 타이밍쯤에서는 좀 중국 자본들이 움직이지 않을까. 그게 얼만큼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오히려 이런 틈을 이용하는 또 자본 세력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좀 잔잔할 것 같아. 그러면 그 채굴 코인 중에서 제일 시총 큰 애가 몇 위쯤 되는 거예요? 채굴 코인들은 이제 지금은 거의 없지. 거의 뭐 상위권에서는 거의 없고 예전에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뭐 파이코인이라든가 채굴하는 코인들이 별로 없긴 한데 요즘에 나온 코인들은 채굴하는 코인들을 아예 만들질 않으니까 이게 또 거버넌스 문제도 있고 그렇죠. 이제 암호화폐 채굴기 같은 경우도 한 개 만들어 놓고 비슷비슷한 거 다 채굴을 여러 개 하거든. 한 개 갖고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드니까 채굴기 제조회사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된 코인들이 좀 있는 거지. 채굴 코인들은. 근데 많지는 않아. 영향력이 크진 않은데 그게 영향력이 좀 앞으로 커질 여지는 좀 있지 않나. 이렇게 조용한 시기에는. 그건 거의 민주급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네요. 당분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지. 왜냐면 채굴 코인 자체가 워낙 파이가 작아진 상태인데 이게 어찌됐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면서 이더리움도 스테이킹 코인인데 스테이킹이 안 되는 것만 상장을 했으니까 이러면 채굴 코인이 좀 더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도 어느 정도는 가능히 하지. 그럼 지금 투자하시는 거에서 뭐 투자 전략 바꾸거나 뭐 살만한 거 생각해 둔 거 있어요? 추가로 염두에 두는 건 좀 있지. 기존에 있는 거에서는 뭐 굳이 포지션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그럼 같고. 비중 얼마 정도로 한 신규 매수할 거면 대략? 신규 매수하는 거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. 오, 그럼 되게 좋게 보는 거네요. 왜냐면 이제 이게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 하다 보니까.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킹으로 받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또 재투자를 하는 개념도 있기도 하고. 근데 한 두세 개 정도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.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요즘에 코인으로 이제 뭐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시가총액 뭐 큰 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시가총액이 크다는 얘기는 앞으로 떨어질 것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시가총액으로 뭐 낮으니까 위험하고 높아도 안전하다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이제
이게 시가총액 그때 말했지만 얼만큼 유동성이 풀렸냐도 중요하고 또 이 프로젝트가 이제 생겨난 지 초창기 프로젝트인지 나이가 좀 먹어서 청년기를 지나가는 프로젝트인지 그런 걸 또 감안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평가기만 하면 상관없다. 어떤 거든. 그럼 초창기인 게 좋은 거예요, 프로젝트가? 초창기인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고. 초창기면서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프로젝트가 훌륭해야 된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뭐 블랙록에 있는 거 뭐 관련해가지고 채권들 뭐 판매하고 미국 채권 판매해서 뭐 코인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상품 만들고 하는데 가격이 최근에 6배 정도 올랐거든. 근데 그 전에 그걸 빨리 발견했다고 하면 그거는 6배 충분히 오를 만한 포텐셜이 있었고 다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었을 건데 지금 많이 사람들이 안단 말이야. 그래서 지금도 더 오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뭔가 안전한 오히려 자산 느낌으로 온도 파이낸스는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뭔가 새롭게 투자한다고 하면 좀 다른 데 들어가죠. 그 정도 느낌인데 알려지지 않아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오르는 것들이 있거든.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게 중요하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채널을 한 개로만 들으면 안 돼. 왜냐면 거기도 다 광고일 수도 있고 자기들 직접 프로모션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 채널을 보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거기에 대체로 다 좋다고 인정하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거 이렇게 투자하려면 아주 이쪽에 관심이 많고 매일 들여다봐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투자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다 같은 코인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실은 사이클이 조금 이게 긴 거를 투자하는 게 조금 안전한 것 같아. 내가 투자하기 충분히 투자하면서 수익 실현도 좀 더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대세가 될 만한 것들을 사야 되는데 이미 대세가 돼 있는 거를 사서 투자하는 건 아마 재미가 좀 없을 확률이 있지. 이 주식도 비슷한 게 삼양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유행을 끌고 이게 지속되고 해외에서 매출이 잘 나가는 걸 보니까 얘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했는데 결국 주가가 5배 올라갔잖아요. 김 같은 경우도 김을 생산하는 국가는 일본, 한국, 중국밖에 없는데 결국 한국계 최고고 지금 해외에서 난리가 나서 수출이 막 불티나시다면서 김 가격 폭등하고 그럼 김 가격 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. 이렇게 좀 먼저 조사를 하고 시놉시스대로 주가가 올라가면은 되는 투자들 코인도 비슷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딱 내가 하는 방식이야. 거의 똑같아. 거의 똑같아.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, 이런 스토리가 머릿속에 그려졌을 때 내가 스토리를 그려놓고 그걸 투자를 일단 하면은 이거는 후회가 안 들어. 내가 남의 말 듣고 산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그린 이야기 스토리대로 한 거기 때문에 대신 그 스토리가 정말로 나만의 망상이 아니고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도 조금씩 그런 식으로 기사가 뜨든지 여러 가지 흐름이 좀 간다고 했을 때 그게 맞물려지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겠지. 근데 그렇게 선택했던 게 틀린 적은 없었어요? 그동안은 다 맞았어. 와. 역사가 길지 않기도 하고 그동안은 다 맞았고. 쉬운 게 아닌데 그게. 그래서 아니 뭐 코인은 왜냐면은 이게 스토리 이 흐름이라는 게 넓은 것 같지만 실은 되게 좁거든. 그 이야기 흐름. 지금도 ETF 어떻게 보면 전체 코인 스토리에서 현물 ETF, 이더리움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한 귀퉁이 얘기인데 전체를 뒤흔드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내가 스토리를 잘 만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뭐 수익을 낼 수 있지 그게. 조금 주식보다 나는 좀 더 개인 투자자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면서 프로젝트들을 조사할 때 내가 직접 참여를 해볼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스테이킹 같은 거 직접 참여해보면 회사 같은 회사 돌아가는데 직접 주주가 돼서 활동 이것저것 해보는 게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면 내가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스테이킹도 해보고 커뮤니티 가서 활동도 해보고 어떤 것들은 또 가버넌스 뭐 이렇게 투표하는 것도 있거든. 그래서 이것도 투표에도 참여해보고 얼만큼 또 결집이 잘 되는구나 커뮤니티가. 그리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처리도 빨리빨리 잘해주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열심히 활동하는구나라는 걸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주식보다는 유리하지. 그런 부분에서는. 그러면 그 정보를 그래도 좀 알아볼 만한 커뮤니티가 존재해야 되는데 국내 거 써요? 해외 거 써요? 국내 해외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팔로워가 많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트위터라든가 블로그는 요즘에 많이 참고는 안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거는 기본적으로는 다 팔로우를 하고 있지.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미디어들 많잖아. 뭐 블록 뉴스 채널들 많으니까 그런 신문사 뭐 그런 것도 많이 보고.
주식 쪽은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편하잖아요. 근데 여긴 내가 직접 다 일일이 다 해야 되는 만큼 반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꽤 클 수 있는 시장이다. 그렇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코인을 막 띄운다고 해서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처벌은 잘 받지 않기 때문에 특히 트위터 같은 데서는 뭐 다국적 뭐 특정 국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트위터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자기들 띄우거든, 띄우고 싶은 거. 근데 그걸 띄운다고 하면 실제로 가격이 떠버리니까,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참고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좀 오르니까 그 전에 얘기할 만한 그 힌트들이 있거든, 어떤 분위기 같은 거. 그래서 쭉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들, 사고방식을 좀 직접 후행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좀 얘가 어떤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거 후보 정도는 좀 추려놓고 있다가 같이 좀 움직이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. 그러면은 그 외국에 있는 정보들을 계속 형은 실시간으로 그냥 계속 그냥 검색하는 거예요, 조사하고? 이제 그냥 보지 뭐 이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내 큰 취미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거 찾아보는. 어차피 뭐 그냥 하는 일인 거잖아요. 네. 나도 이제 조금씩 글을 쓰니까 내가 글을 쓰면서 또 그러니까 글을 남기는 건 좋은 습관인 것 같아. 내가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리서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정교해지는 것도 있고. 이게 또 중요한 거는 광고인 거는 웬만하면 좀 걸러야 된다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. 그리고 지금 블로그 이번에 시작했잖아요. 블로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? 그 XYMON으로 해서 네. 사이먼? 거기다는 제가 저도 욕먹으면 안 되니까 최대 양질의 자료를 올려볼까 노력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에 책 나오는데 책 이름이 지속 가능한 비트코인 가치 투자. 네, 저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링크 한번 달 테니까 코인 투자를 좀 올바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출판사에서 만들었어요. 첫 책입니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뭐 이더리움 현물 ETF도 나오고 그 전에 뭐 비트코인 현물 ETF도 나왔는데 이런 ETF 상품 자체가 미국에서 출시하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자산운용사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. 새로 만들고. 그래서 뭐 상승장이나 이렇게 정말 코인이 많이 투자 자산으로서 빛을 보는 시기는 앞으로 더 이렇게 밝은 것 같고 이런 시기에서 당장은 또 움직임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.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드린 대로 여름에는 또 움직임이 보통은 많이 크지 않으니까 혹시 움직임이 있더라도 너무 이렇게 휩쓸리기보다는 지금은 좀 기존에 있는 투자 자산이 있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좀 장기적인 또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발굴하고 싶다면 지금 좀 찾아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시기인 것 같으니까 조금 쉬어가면서도 코인 투자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번에 또 이슈 있을 때 또 초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예, 고맙습니다.